누군가 비비 신기하네. 알면 알수록 더 놀라워.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폐의 원인으로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지목하고 나선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죠. 자폐가 급증한 이유를 일종의 음모론으로 몰고 가면서 유전적 원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환경적 원인을 찾아 자폐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한동안 백신 접종을 지목하더니 이번에는 타이레놀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기사를 내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타이레놀이 마치 자폐의 주 원인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를 내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형국입니다. 존슨앤존슨에서 분사한 캔뷰라는 회사에서 판매 중인 타이레놀은 임신 중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통 해열제로 알려져 왔기에 충격은 더 크고 이 회사 주가가 15%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최기용성 약물처럼 타이레놀의 임신 중 복용을 규제하고 억제하고자 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타이레놀이 자폐와 같은 발달 장애의 주 원인일까요? 현재까지의 연구는 그렇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섞여 있습니다. 스웨덴과 일본에서 행해진 최근의 대규모 연구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 이 분야 종사자들은 타이레놀의 자폐 유발 가능성을 해묵은 논쟁증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따라서 이번 발표는 뜬금없는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혹시라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임신 중의 자폐 발생에 타이레놀이 진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치더라도 타이레놀을 통해 자폐에 걸리게 된 경우는 전체 자폐 케이스 중 극히 일부의 하나일 겁니다. 현재 50에서 90%의 자폐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는 유전자 변이에 의한 자폐를 논외로 하더라도 임신 중 혹은 발달 초기의 환경적 의약품, 오염물질, 모체 건강 이상에 의한 자폐 발생에는 다양한 위험인자의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신 중 철분 부족, 비타민 D 부족, 우울증 치료제 복용, 발프로산을 포함한 뇌전증 치료제,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이 제법 크게 자폐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발프로산은 많은 연구에서 지속적이고 공통적으로 자폐 발생 확률을 높인다고 보고되어 왔고, 이에 근거하여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달장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임신 중 처방을 억제할 정도로 국제 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가장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어서 발프로산 신규 처방을 최소화하고 심지어 가임기의 남성들도 복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보다 몇 년 뒤 늦게 임신 중 발프로산 복용 제한을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경고와 권장사항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에 비하면 타이레놀은 아직 그 위험성이 명확히 규명된 것도 아니고 그 정도도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수면제, 천식치료제, 뇌전증 치료제 중 일부 등등이 자폐 및 발달장애 발생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추가 연구에서 보다 정밀한 통계 분석을 통해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타이레놀도 그런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만약 타이레놀이 정말 자폐 발생에 관련이 있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면 위에 열거한 이런 약들이나 임신 중 상태에 대해서도 국가적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임신 중 당뇨, 임신 중 체중 증가, 제왕절개, 반복되는 출산, 임신간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조산, 저체중, 부모의 나이, 신궁속, 미세먼지, 살충제 등이 자폐 발생 확률 증가에 기여한다고 보고된 바 있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와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부작용 없이 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섣부른 판단과 어설픈 정보에 기대다 보면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과 자폐 당사자와 가족이 져야 합니다. 타이레놀은 임신 중 열이 날 때 가장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해열 진통제입니다. 임신 중의 지속적인 고열은 그 자체로 자폐 등 발달장애의 발생을 높인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공포 조성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약 복용을 못한다면 다른 여러가지 태아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양육 문제가 자폐를 일으킨다는 냉장고 엄마 이론과 같은 잘못된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고통을 겪어왔습니까? 백신 중 보존제가 자폐를 일으킨다는 거짓 보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보건상의 위해가 발생했습니까? 제2의 냉장고 엄마 백신 보존제 사건이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자폐의 원인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학과 증거에 근거한 고품질 연구만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치료법을 확립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최근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류코보린이라는 비타민 B9 전구체가 자폐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 FDA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어 자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아이들, 일반인들까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류코보린이 자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비타민 B9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비타민 중에 하나로 류코보린은 이의 전구체 물질입니다. 기본적으로 비타민 B9을 공급하는 것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B9은 우리말로는 엽산이라고 하는데 임신 중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게 결핍되면 척추 이분증을 비롯한 다양한 신경계 기억 및 발달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엽산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죠. 그런데 이걸 자폐 당사자에게 투여하면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도에서 수행된 소규모 연구 등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아직 소규모 연구들이고 정교하게 설계되고 수행된 연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뇌엽산 결핍 증후군이라는 신경발달 장애가 있는데 이는 엽산 수용체 알파의 기능 저하 혹은 자가면역 항체로 인체 퇴행성 뇌신경 장애가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병명과 자폐와 유사한 증상을 포함한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킵니다. 엽산이 모자란 질환이니 당연히 엽산 보충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환자의 류코보린을 투여한 임상시험 몇 건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이런 임상 이상 시험에 근거하여 이번에 FDA가 자폐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대뇌엽산 결핍은 자폐와 같은 말인가요? 대뇌엽산 결핍은 자폐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많은 유전질환, 면역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자폐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흥미롭게도 보도자료에서 내용에는 대뇌엽산 결핍 증후군이라고 써놓고는 제목에는 슬쩍 자폐 증상 치료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신중하기 이를 데 없는 미국 FDA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말이죠. 더 재밌는 내용은 FDA가 이 약물을 만드는 GSK라는 제약회사에게 대뇌엽산 결핍 증후군 치료 효능이 있다는 새로운 적응증 확장에 같이 협업하자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GSK는 예비적으로 이러한 적응증 확대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보통은 거꾸로인데요. 제약회사가 적응증 확대에 노력하고 FDA는 심사하고 규제하는 기관인데 이번에는 FDA가 적응증 확장에 적극적이고 제약회사는 예비적으로 동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죠. 이 물질의 효과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조차도 CFD가 아닌 일반 ASD 전체에 대한 류코보린의 효과로 일반화하는 것은 근거상 시기상조입니다. 대뇌엽산 결핍 증후군과 자폐 증상을 보이는 하위 그룹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대 해석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뇌엽산 결핍 환자는 얼마나 될까요? 자폐 당사자 중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뇌엽산 결핍을 보일까요? 전통적 의미의 대뇌엽산 결핍은 희귀질환으로 매우 적은 수의 환자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류코보린을 가지고 자폐 당사자에게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주 연구자들은 많은 자폐 당사자들이 대뇌엽산 농도가 감소되어 있고 엽산 수용체 알파에 대한 자가면역 항체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높은 농도의 항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엽산 결핍이 발달 장애를 일으킬 만큼 낮은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항체가 있다고 주장되지만 충분히 높은 농도의 항체가 있는지 엽산 농도가 문제를 일으킬 만큼 충분히 지속적으로 낮은지는 확실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측정시마다 일관성도 없고 특히 자폐 증상과 엽산 농도의 관련성이 없어서 자폐 아이들에게 요추 천자를 해서 엽산의 뇌중 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과 미국 정신의학회를 비롯한 학회에서 류코보린이 진짜 치료 효과를 보이는지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와 고퀄리티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류코보린 연구도 앞으로 어떤 연구 결과들이 추가될지 대규모 연구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는 연구자들도 적어도 수년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가지되 지나친 기대는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편향된 결과를 유도하며 균형 잡힌 연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연구가 많이 기대되네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강강TV 놀라워 누강강 보고 있으면 빵 터져